먼 옛날 조선의 하늘이 온통 눈빛으로 뒤덮인 겨울밤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 경복궁의 담장 너머로 한방눈이 쉼없이 쏟아졌습니다. 지붕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이 촛불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궁궐 곳곳에는 혼례를 축하하는 홍등이 내걸려 붉게 물들었지요. 백성들은 담장 밖에서 입김을 내뿜으며 어린 세자의 가래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궁전 깊숙한 곳에는 축제의 온기와는 다른 싸늘하고 낯선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세자 이휘는 10살이었습니다. 금빛 골룡포 아래 여린 어깨가 살짝 떨렸지요. 수많은 상궁과 내관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이휘는 홀로 창 너머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은 훈훈했으나 이휘의 가슴 한켠은 왠지 모르게 서늘했습니다. 머지않아 11살의 세자빈 홍연이 동궁전 문을 넘어설 것이었습니다. 이휘는 그저 그 순간이 두렵기만 했지요. 그날 밤 두 아이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단순한 혼례 이상의 무언가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홍연이 궁으로 오기 전날 밤 홍판서 댁에는 기름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홍판서는 당대 손꼽히는 문신이었습니다. 학문은 깊고 안목은 넓으나 평소 과묵하여 속내를 쉬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그날 밤만큼은 딸 홍연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연아, 홍판서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궁이란 곳은 화려한 비단 위에 가시가 깔린 자리니라. 겉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들리는 것만 믿어서도 아니 된다. 홍연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1살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또렷하게 빛났지요. 홍판서는 품 손바닥만 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먹물로 단 3글자 지혜서주 홀슈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대로부터 내려온 책이니라.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야 그 뜻을 알 수 있느니라. 홍연은 두 손으로 공손히 책을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책에서는 오래된 먹향과 함께 묘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아버지, 소녀 반드시 세자 저하를 잘 보필하겠습니다. 홍판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가에는 딸에게 차마 다 전하지 못한 말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궁 안에 아직 그가 완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들의 손길이 어린 세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홍연은 이튿날 이른 아침 그 책을 혼례 예복의 안기 속 깊이 품고서 가마에 올랐습니다. 세자 이휘는 혼례가 끝난 뒤 동궁전 내전으로 돌아오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 안에는 갖가지 혼수와 촛대가 가득했습니다. 화롯불은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이휘의 마음은 그 온기와는 거리가 멀었지요. 방 안에 홀로 앉아 손끝으로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이휘는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책 속에서는 무엇이든 용감하게 맞설 수 있었지만 실제 눈앞에 놓인 일은 달랐지요. 게다가 요즘 들어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시강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내관 하나가 갑자기 교체되었고 평소 이휘를 따르던 호위무사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최상궁은 늘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었으나 그 눈빛에는 때때로 이휘가 읽어낼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지요. 이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방 안의 공기가, 이 궁 안의 공기가 언제부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홍연이 동궁전 문을 들어섰을 때 이휘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을 못했습니다. 홍연은 연지곤지를 찍은 뺨과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가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젓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눈이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방 안을 한눈에 살피는 그 시선은 어린 처자가 아니라 흡사 노련한 사람의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두 아이는 상궁들의 안내에 따라 마주 앉았습니다. 혼례상에는 갖가지 음식과 함께 술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합글 위한 술이었지요.
이희가 술잔을 집으려 할 때였습니다. 홍연의 손이 조용히 이희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이희는 깜짝 놀라 홍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연은 아무 말 없이 살며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모르게 술잔에 코를 가까이 가져가 향기를 맡았지요. 분명 합글레에 쓰이는 술은 달큰한 청주 향이 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홍연의 코끝에 닿은 것은 그 위에 살짝 더 씌워진 기묘하고 씁쓸한 향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코로는 쉬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아주 옅은 향이었지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서재에서 약초와 독초를 함께 공부했던 홍연에게는 그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홍연은 자연스럽게 소매로 술잔을 쓸어 넘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소첩이 실수를 하였사옵니다. 홍연이 수줍은 척 고개를 숙이며 말하자 상궁들이 황급히 달려와 상을 정리했습니다. 최상궁의 눈매가 한순간 가늘게 떨렸지만 홍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 술이 준비되어 합글레를 마치고 상궁들이 물러간 뒤였습니다. 방 안에는 두 아이만이 남았습니다. 촛불이 타닥거리며 조용히 타올랐지요. 이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술잔을 왜 엎으셨소? 홍연은 이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하, 오늘 밤 소첩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 전에 이 방 안에 우리 둘만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사옵니다. 이희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어린 세자빈의 말 속에 담긴 무게가 10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지요. 이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동궁전의 촛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홍연은 방 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병풍 뒤, 옷장 안, 창문 틈새까지 눈으로 훑은 뒤에야 그녀는 비로소 이희의 맞은편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예복의 안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지요. 낡고 두툼한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오? 이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첩에게 남기신 것이옵니다. 단순한 서책이 아니라 이 궁 안에서 저하를 지키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이라 하셨지요. 홍연은 책을 펼쳐 이희 앞에 내밀었습니다. 첫 장에는 붓글씨로 작은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보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먼저 듣는다. 이희는 그 글귀를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뭔가 가슴을 콕 찌르는 것이 있었지요. 소첩은 오늘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상한 것을 여러 느꼈사옵니다. 술 향기, 상궁의 눈빛, 그리고 이 방 안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까지. 홍연의 말에 이희는 전신이 굳어졌습니다. 저하, 소첩과 함께 오늘 밤을 버텨주시겠사옵니까? 이 책의 수수께끼를 모두 풀기 전까지는 잠자리에 드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희는 잠시 홍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두 아이 사이에 최초의 믿음이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홍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에 켜있는 촛대 여러 개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희는 어리둥절하여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하시는 것이오? 저하, 지금 이 방 밖에는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사옵니다. 촛불을 밝혀두면 창우지에 우리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되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을 숨겨야 하옵니다. 홍연은 방 안의 촛대 중 딱 하나만을 남겨 구석으로 밀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은 아슴푸레하게 어두워졌고 창우지에 비치는 두 그림자가 마주 앉은 모습만 희미하게 남았지요. 이희는 홍연의 의도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방 안이 어둡게 보이면 밖에서 감시하는 자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다 여길 것이옵니다. 그 사이 소첩과 저하는 이 책을 읽고 오늘 밤 이 방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사옵니다. 홍연의 말은 낮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준비해 온 사람처럼. 이희는 홍연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나이, 아니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이 소녀가 이토록 대담하고 영민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하오나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들키더라도 서책을 읽었다는 것뿐이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홍연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늘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웃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이위의 가슴 한켠을 뜨겁게 건드렸습니다. 두 아이는 낮고 조용하게 책 속 구절을 함께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연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면 이위가 낮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었지요. 그 소리가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새어나갔습니다. 밖에서 귀를 곤두세우고 있던 자는 그저 세자 저하께서 첫날 밤에 서책을 읽으시는구나 여기고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홍연이 의도한 바였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복궁 안에도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사각사각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때때로 정적을 깼지요. 홍연과 이위는 지에서의 세 번째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장에는 궁궐 안 특정 건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이름들 사이사이에 알 수 없는 기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기호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이위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소첩도 아직 다 풀지는 못하였사옵니다. 하오나 아버지께서 이것은 궁 안의 통로를 뜻하는 것이라 하셨지요. 홍연이 조용히 대답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호지에 무언가가 비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의 그림자려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형체는 멈추지 않고 창문 바로 앞에 머물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윤곽이었지요. 사람의 것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길고 구불구불했으며 팔처럼 보이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위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창문 너머의 그 형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창호지 위를 손가락으로 긁었습니다. 기이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위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마주 보고 있던 홍연에게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것이 무엇이오? 이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담력이 약하다고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그 형체는 어떤 책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연은 달랐습니다. 홍연은 그 그림자를 차분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반짝이며 형체의 윤곽을 세심하게 뜯어보는 것이 흡사 수수께끼를 맞닥뜨린 사람의 눈빛 같았지요. 그러더니 홍연이 이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위는 그 손의 온기에 자신도 모르게 떨림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하시옵소서. 저것은 귀신이 아니옵니다. 홍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저 형체를 보지 못하셨소? 사람의 것이 아니오. 맞사옵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옵니다. 하오나 그렇다고 귀신도 아니옵니다. 홍연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림자를 다시 살폈습니다. 저것은 나뭇가지이옵니다. 눈 무게에 꺾인 나뭇가지가 처마 앞에 걸려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지요. 창호지에 비치는 방향과 달빛 각도를 보면 알 수 있사옵니다. 이위는 홍연의 말을 따라 다시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섬뜩했으나 홍연의 말대로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형체가 일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흔들린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정말이요? 내관에게 내일 확인해 보시면 알 것이옵니다. 저 나뭇가지를 치우도록 하시면 되지요. 이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홍연이 자신의 손을 아직도 꼭 쥐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려는 것을 느끼며 이위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림자의 정체를 알고 나서도 두 아이는 쉽게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홍연이 나뭇가지라 단정했지만 이위의 심장은 한동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 때문만이 아니었지요. 홍연이 아까 왜 술잔을 엎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세자빈, 이희가 조용히 홍연을 불렀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아까 그 술에 무언가 들어 있었던 것이오? 홍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린 세자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여 지나친 두려움을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지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아주 옅었으나 씁쓸한 향이 났사옵니다. 소첩이 어린 시절 아버지 서재에서 보았던 초자오의 향과 비슷하였지요. 초, 독성이 강한 약초로 극소량을 쓰면 몸을 무겁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을 이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서에서 읽은 적이 있었지요. 이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것이오? 아직 모르옵니다. 하오나 오늘 저 술을 준비한 자와 술상을 들여온 자를 나중에 조용히 알아보아야 할 것이옵니다. 홍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분석이 앞서는 사람의 태도였지요. 이인은 그 침착함을 보며 가슴 깊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보다 고작 1살 많을 뿐인데 이 상황에서 어찌 저리도 흔들리지 않는 것인지. 세자빈, 두렵지 않으시오? 홍연은 이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렵사옵니다. 하오나 두렵다 하여 눈을 감으면 더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위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두렵다 하여 눈을 감으면 더 위험해진다. 그 어떤 스승도 그에게 이토록 명확하게 용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었지요. 두 아이는 다시 지혜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홍연은 책의 4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겉으로 보기에 그저 옛 시조스 대어 몇 수가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연은 그것이 단순한 시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저하, 이 시조의 첫 글자들만 따로 읽어보시겠사옵니까? 이위는 고개를 기울이며 첫 번째 시조의 첫 글자부터 차례로 짚어나갔습니다. 동, 북, 모, 통, 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북 모퉁이? 이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조의 첫 글자를 이으면 돌, 계단, 새, 번, 째. 이위는 점점 빠르게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숨을 들이켰지요. 이것은 암호였습니다. 시조의 형식을 빌려 어딘가의 위치를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직접 만드신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궁 안에 예전부터 의심스러운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사옵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셔서 직접 나서지는 못하셨지요. 그래서 소첩에게 이 책을 남기셨사옵니다. 홍연은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5번째 장에는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더 많은 암호가 촘촘히 적혀 있었지요. 첫 글자들을 이어보니 이번에는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최, 시, 상, 궁. 두 아이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이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최상궁이라 하였소? 그러하옵니다. 홍연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첩에게 따로 이르시기를 이 이름 앞에는 특히 조심하라 하셨사옵니다. 궁 안에서 오랫동안 일한 자이며 겉으로는 충직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자라 하셨지요. 이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상궁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여쭐 때면 항상 공손히 대답해주고 수라를 올릴 때도 정성스럽게 챙겨주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믿기지 않소. 이휘가 작게 말했습니다. 소첩도 처음에는 그랬사옵니다. 하오나 아까 술잔이 엎어졌을 때 최상궁의 눈빛을 보셨사옵니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동요가 있었사옵니다. 이휘는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당황한 나머지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홍연은 그 순간에도 냉철하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자비는 어찌 그리도 침착할 수 있는 것이오?
이의의 물음에 홍연은 잠시 책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이르셨사옵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눈을 더 크게 뜨라고요. 눈을 감으면 두려움만 남지만 눈을 뜨면 길이 보인다 하셨지요. 이의는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 속에 담았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면서 궁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으나 아까보다는 소강된 듯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눈빛이 스며들었고 방 안의 구석에 밀어놓은 촛불은 가늘고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홍연과 이위는 지혜서를 반쯤 읽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배고프? 이휘가 불쑥 물었습니다. 홍연은 잠시 놀란 듯 이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 그러하옵니다. 나도 그렇소. 혼례 내내 먹는 것에 정신이 없었소. 이휘는 상위에 남아있는 다과 쪽으로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홍연이 그것을 보고 먼저 말했습니다. 저 다과는 드시지 마시옵소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들이옵니다. 이휘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쓴웃음을 지었지요. 오늘 밤은 배를 골아야겠구려. 소첩이 죄송하옵니다. 아니요, 세자빈 덕분에 오늘 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켰소이다. 두 아이는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고는 동시에 피식 웃었지요. 그 웃음이 방 안의 공기를 조금 부드럽게 했습니다. 세자비는 언제부터 이런 것들을 배웠소? 이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녀를 아드님처럼 가르치셨사옵니다. 글도, 약초도, 사람 보는 법도요. 홍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왜 낭자에게 필요한 것인가 싶었사옵니다. 규방에서 수나 놓고 살 것을 어이하여 독초를 배우고 아무를 익혀야 하나 하고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게 되었소? 궁에 들어오면서 알게 되었사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요. 홍연은 잠시 창문 너머 눈 내리는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알을 처음 배웠을 때 좋은 분이라는 것을 느꼈사옵니다. 하오나 동시에 이 분이 위험하시겠구나 싶었지요. 순하고 선한 사람일수록 이 궁에서는 더 많이 노려받는다는 것을 아버지께 들었사옵니다. 이의는 홍연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찌릿하게 울렸지요. 그러면 세자비는 그것을 막으려고 이 밤을 이리 보내고 있는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짧고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간결함 속에 어린 소녀가 품은 커다란 마음이 담겨 있었지요. 이의는 오랫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 나고 자라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지만 그것이 진심인지 형식인지 늘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 소녀는 처음 만난 날 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신을 지키려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이휘가 말했습니다. 10살 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홍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졌지요.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딘가에 닿았다는 작고 따뜻한 감동이기도 했습니다. 그 밤, 두 아이의 마음에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시하에스가 가까워졌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의와 홍연은 지혜서의 암호를 절반 이상 해독한 상태였습니다. 궁 안 여러 비밀 통로의 위치와 함께 최상궁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멈추고, 다가오고, 또 멈추는 무언가를 들고 조심조심 움직이는 사람의 소리였지요. 홍연은 재빠르게 지혜서를 자신의 품에 넣었습니다. 이의에게는 눈짓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으라 신호를 보냈지요. 잠시 후 문 너머에서 최상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아, 세자빈 마마, 야참을 올리러 왔사옵니다. 혼례로 지치셨을 터인데 따끈한 것을 드시고 쉬시옵소서. 목소리는 한없이 공손하고 다정했습니다.
오랜 세월 궁 안에서 갈고 닦은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틈도 없었지요. 그러나 홍연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방 안에서 문 쪽으로 다가가며 높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상궁, 고마운 마음은 알겠사옵니다. 하오나 지금 이 시각은 들어오실 수 없사옵니다. 세자빈 마마, 야참이 식기 전에 드셔야 하옵니다. 세자 저하께서 지금 서책의 깊은 뜻을 깨우치고 계시옵니다. 오늘 밤은 소첩이 저하를 보필할 것이니 아무도 이 방에 발을 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오나 마마, 최상궁. 홍연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11살 소녀의 것이라 믿기 어려운 무게가 그 목소리에 실려 있었지요. 세자빈이 분명히 이르는데 어이하여 거듭 청하는 것이오. 홍, 내 말이 가볍게 들리오? 문 밖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마. 그럼 물러가겠사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홍연은 문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귀를 기울이다가 이윽고 이희에게로 돌아왔지요. 이희는 방금 전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살 소녀가 오랜 상궁을 그토록 단호하게 막아 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에 실린 위엄은 흡사 수십 년 궁에서 자란 어른 같았지요. 세자비는 어찌 그리 당당할 수 있는 것이오? 이희가 경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겁이 났사옵니다. 홍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겁이 날수록 더 당당하게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흔들리는 것이 보이면 저쪽이 더 대담하게 나올 것이니까요. 이희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 소녀 곁에 있으면 자신도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꼿꼿이 타올랐지요. 최상궁이 물러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희가 조용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머리가 조금 무겁소. 홍연은 즉시 이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희의 눈이 아까보다 약간 몽롱해진 것이 보였지요. 볼이 어깨 붉었고 시선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홍연은 방 안을 재빠르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 놓인 향로로 눈이 갔습니다. 향로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방에 들어왔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혼례 분위기 때문인가 여겼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기가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홍연은 향로 가까이 다가가 코를 낮추었습니다. 달콤하고 나른한 향이었습니다. 그 속에 아주 미세하게 섞인 다른 향,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그 향이 분명히 느껴졌지요. 환각향 환주의 샹. 홍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오래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그것이 환각향이었습니다. 홍연은 지체 없이 행동했습니다. 방 안구석에 있던 물 항아리를 들어 향로 안에 붓고 남은 물로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향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저하, 이쪽으로 오시옵소서. 홍연은 이위를 창문 가까운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창문 아래쪽 틈새로 차가운 바깥 공기가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이위를 그 자리에 앉히고 등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시옵소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시면 곧 나아질 것이옵니다. 이위는 홍연이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며 들어왔지요. 조금씩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향로에 무언가 섞어 놓은 것이오? 이위가 천천히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환각향이라 하는 것이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피워놓았다면 지금쯤 저하께서는 정신을 잃으셨을 것이옵니다. 홍연의 말에 이위는 싸늘한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최상궁의 짓이오? 확신하기는 어려우나 이 향로는
오늘 저녁 최상궁이 직접 방 안에 들여놓은 것이옵니다. 소첩이 방에 들어올 때 그것을 기억해 두었지요. 이인은 두 주먹을 천천히 쥐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어린 세자의 가슴 안에서 서서히 크기를 키워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분노가 되기 전에 이인은 홍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연은 조용히 지혜서를 다시 펼치고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지요. 이인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인은 맑아진 정신으로 지혜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책 위의 글자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고 암호의 규칙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지요. 세자빈, 이 부분을 다시 보시오. 이이가 손가락으로 책의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홍연이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첫 글자만 따면 비밀 통로, 서쪽, 담, 아니라 읽히오. 그런데 이 시조의 마지막 줄은 다르오. 저는 이것이 경고처럼 읽히오. 홍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디 보옵겠습니까? 이이가 가리킨 부분을 홍연도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켰지요. 이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지막 줄의 첫 글자들을 이으면 오늘 밤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저하, 대단하십니다. 홍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세자빈이 이 책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향로 연기에 쓰러져 있었을 것이오. 하오나 이 암호를 풀어낸 것은 저 아이십니다. 소첩은 이 부분을 끝내 해독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밤이 오기 전 이위는 그저 수줍고 겁 많은 세자였습니다. 공부는 잘하였으나 실제 상황 앞에서는 굳어버리고 마는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요. 그런데 이 밤을 지나며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두려움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처음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위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흔들리던 그 눈빛이 조금씩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안이 물러나고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지요. 홍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한 사람이 위험하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강해지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두려운 것이다. 이위는 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막 강해지기 시작한 지혜서의 암호를 모두 해독하고 나자 두 아이의 앞에는 분명한 그림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밤 서쪽 담 안 비밀 통로를 통해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지혜서에는 그 시각도 암호로 적혀 있었지요. 자시즈실, 즉 한밤중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홍연은 책을 덮고 이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하, 소첩에게 생각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시오. 저들은 지금 저하께서 향로 연기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 여길 것이옵니다. 그러니 방심하고 들어올 것이지요. 이위는 홍연의 말을 따라 천천히 생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방심을 이용하자는 것이오? 그러하옵니다. 저하께서 이미 쓰러지신 척, 소첩이 옆에서 자는 척하고 있으면 자객은 아무 의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올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첩이 미리 불러둔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치면 되지요. 호위무사를 불렀소? 아직 부르지는 않았사옵니다. 하오나 아버지께서 소첩에게 미리 일러 두신 분이 한 분 계시옵니다. 이 궁 안에서 믿을 수 있는 단 한 분이라 하셨지요. 홍연은 지혜서의 맨 뒤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하나와 함께 그를 부르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전관 박씨. 세자 저하의 어릴 적부터 보필한 충직한 무인이라 하셨사옵니다. 이위의 눈이 빛났습니다. 박 선정관이라면 소인도 알고 있소. 예전에 아버님 앞에서 함께 뵌 적이 있소이다. 믿음직한 분이었지요.
그렇다면 더 잘 되었사옵니다. 홍연은 조심스럽게 창문가를 살폈습니다. 창호지 한 귀퉁이를 아주 살짝 들어 밖을 내다보았지요. 눈 쌓인 궁 안은 고요했습니다. 술라군이 지나가는 발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지요. 홍연은 아버지에게 받은 작은 옥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술라군의 발소리가 멀어진 틈을 타 박선정관이 있는 위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쫓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시가 가까워 오자 방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이위는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홍연도 그 옆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잠든 척했지요. 방 안의 유일한 촛불은 이미 가물가물 꺼져가는 상태였고 바깥에서 들여다보면 두 아이가 모두 깊이 잠든 것처럼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의 정신은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위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두 귀가 방 안의 모든 소리에 집중되었지요. 눈송이가 지붕 위에 쌓이는 소리, 멀리서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 화롯불이 탁탁 튀는 소리까지. 그리고 그것이 들렸습니다. 벽 쪽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나무가 긁히는 소리, 그러다 무언가가 빠지는 소리, 뒤이어 바람이 아닌 공기의 흐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비밀 통로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홍연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조용히 저고리 소매자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홍판서가 혼례 전날 홍연에게 따로 건넨 것이 있었지요. 손바닥만 한 작은 은장도였습니다.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천천히 이위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홍연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이위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검은 야행이 예싱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사내였습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린 채 손에는 가늘고 긴 것을 쥐고 있었지요. 사내는 두 아이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향로 연기로 정신을 잃었어야 할 자들이 멀쩡히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의 망설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여기다. 이희가 힘껏 소리쳤습니다. 순간 방문이 박 씨가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박 선정관과 그 뒤를 따른 무사 셋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지요. 사내는 뒤를 돌아보다 길이 막혔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밀 통로 쪽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홍연이 이미 그쪽으로 물러서서 통로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작은 은장도를 손에 쥔 채 두 눈은 흔들림 없이 사내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사내는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박 선정관의 무사들이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몸싸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객이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막힌 공간에서 여럿을 상대하기는 어려웠지요. 이위는 제압된 사내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두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홍연의 작전을 따랐습니다. 박 선정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무사하시옵니까? 그렇소. 이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이 자의 얼굴을 확인하시오. 박 선정관이 사내의 얼굴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얼굴은 이위도 홍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정관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하, 이 자는 궁 밖에서 들어온 자가 아니옵니다. 궁 안에서 일하는 하속 나장러장이옵니다. 궁 안에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곧 이 모든 일이 궁 내부에서 꾸며진 것임을 뜻했지요. 이위와 홍연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두 아이의 눈 안에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상궁. 박 선정관은 사내를 결박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하, 이 자는 소인이 따로 취조하겠사옵니다. 하오나 그 전에 저하께서는 세자빈 마마와 함께 이 방에서 잠시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또 다른 자객이 없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사옵니다. 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정관, 오늘 밤 이 일을 아는 자는 우리만이어야 하오. 내일 아침 조용히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오. 박 선정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저하. 자객을 제압하고 난 뒤 박 선정관의 무사들이 방 안을 지키는 동안 이위와 홍연은 방 안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최상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란이요? 저하, 세자빈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최상궁은 방 앞에서 다급하게 무릎을 꿇으며 외쳤지요. 소첩이 방 밖에서 이상한 기척을 들었사옵니다. 저하를 뵈어야 하겠사옵니다. 목소리는 완벽하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물까지 섞인 듯한 그 목소리는 모르는 사람이 들었다면 진심 어린 충신의 것으로 들렸을 것이었지요. 이위는 잠시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연이 이위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러고는 눈으로 말했지요. 아직이라고. 이위는 최상궁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하, 소첩이 일찍이 알아챘사옵니다. 오늘 방, 이 방에 위험한 자가 드는 것을. 소첩이 뒤늦게라도 달려온 것은 저하를 지키기 위함이옵니다. 거짓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 뒤에는 자신이 꾸민 일이 실패했음을 파악하고 발빠르게 충신의 탈을 쓰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지요. 자객이 제압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이위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상궁, 고마운 마음은 알겠소. 오늘 밤은 박 선전관이 이 방을 지킬 것이니 물러가 있으시오. 내일 아침 다시 이야기합시다. 짧은 침묵 뒤 발소리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발소리 안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최상궁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난 뒤 박 선정관은 이희와 홍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솔직히 아뢰겠사옵니다. 말하시오로. 오늘 밤 자객 하나를 제압하였으나 소인이 파악한 바로는 오늘 밤 이 방을 노리는 자가 한 명만이 아닐 수 있사옵니다. 최상궁이 이 방 밖에 있다는 것은 그녀가 아직 이 밤의 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사옵니다. 이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자객이 있다는 것이오? 확신하지는 못하옵니다. 하오나 대비하셔야 하옵니다. 홍연은 지혜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지요. 손가락으로 빠르게 첫 글자들을 짚어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하. 홍연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시옵소서. 두, 번, 째, 손, 길. 그리고 그 다음은 지붕이라 적혀 있사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르르. 지붕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박 선정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물러나시옵소서. 박 선정관이 이희와 홍연을 방 한쪽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천장 한쪽이 조용히 열리며 검은 형체 하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자객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재빠른 자였습니다. 땅에 발이 닿기 무섭게 박 선정관을 향해 달려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지요. 방 안에 있던 무사 하나가 가세하여 셋이 뒤엉키며 물건들이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인은 홍연을 자신의 등 뒤로 밀었습니다. 홍연은 잠시 놀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몸을 굳히던 이희가 지금은 자신을 등 뒤에 두고 앞에 서 있었지요. 격투는 숨막히게 이어졌습니다. 박 선정관은 뛰어난 무인이었으나 자객 또한 만만치 않았지요. 방 안의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맞붙으니 어느 쪽이 우세한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사 하나가 자객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자객이 그 틈에 이위를 향해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홍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자객의 시선이 홍연에게 쏠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박 선정관이 자객의 뒤에서 허리를 꺾어 매쳐 넘겼습니다. 자객이 바닥에 쓰러졌고 무사 둘이 그를 단단히 제압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위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홍연도 마찬가지였지요. 두 아이 모두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을 서로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박 선정관이 두 번째 자객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박 선정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하, 이 자는 최상궁의 조카이옵니다. 3년 전 소인이 궁 안하속으로 추천한 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최상궁이 부탁한 인물이었사옵니다. 그때는 몰랐사옵니다. 박 선정관의 목소리에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정관의 잘못이 아니오. 이것은 오래 전부터 심어놓은 자들이오. 그 말이 이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10살 아이가 아닌 무언가를 이해한 사람의 목소리로. 홍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지요. 그 눈빛이 어둡기보다는 희고 조용하게 마치 이 밤의 싸움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자객 2명이 모두 결박된 채 방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박 선정관은 이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오늘 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소인도 미처 대비하지 못하였을 것이옵니다. 아니오. 선정관이 달려와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버티지 못하였을 것이오. 박 선정관은 눈가가 붉어진 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위와 홍연은 나란히 방 안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서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시가 지나고 축가 되었습니다. 박 선정관이 따로 부른 내금이 군사들이 최상궁의 처소를 에워쌌습니다. 홍연이 해독한 지혜서의 내용을 박 선정관에게 전해준 것은 자객을 제압한 직후였지요. 최상궁의 처소에서는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이불 안감 깊숙이 꿰매어 숨겨져 있던 것이었지요. 박 선정관이 직접 그 솔기를 뜯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한지에 빼곡히 쓰인 글들이 있었습니다. 세자를 패하고 새로운 왕족을 추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된 서신들이었습니다. 궁 밖의 어느 종친과 주고받은 비밀 서찰, 그리고 오늘 밤의 일을 지시하는 명령서까지. 지혜서에 암호로 적혀 있던 것들이 하나씩 실제 증거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홍 판서는 오래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 직접 고발하지 못했고 딸을 통해 이 진실이 세상에 나오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홍연은 그것을 깨달으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지혜서를 건넨 것은 단순히 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어린 세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딸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믿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홍연은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이위는 홍연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연이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닦는 것을 보았지요. 이 밤 내내 흔들리지 않던 그 소녀가 처음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위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홍연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이 긴 밤 동안 두 사람이 쌓아온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박 선정관이 돌아와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세자 빈 마마, 증거를 확보하였사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옵니다. 이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상궁은 이미 군사들이 지키고 있사옵니다. 달아나지 못하옵니다. 좋소. 날이 밝으면 아바마마께 직접 아를 것이오. 이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깔려 있었지요. 홍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시잉스가 지날 무렵 경복궁 안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정관의 보고를 받은 왕은 즉시 내금위를 소집했습니다. 최상궁은 날이 밝기도 전에 내관들에게 둘러싸여 궁중 처소에서 끌려 나왔지요. 최상궁은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 버텼습니다. 수십 년 궁 안에서 갈고 닦은 연기로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지요. 그러나 서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자객이 모두 최상궁과의 연관을 진술했습니다. 지리에서의 적힌 암호가 풀어낸 내용들이 증거와 하나씩 맞아 떨어졌지요. 최상궁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배후에 있던 것은 먼 종친 중 한 명으로 왕이 계승에 야심을 품고 오랫동안 궁 안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온 자였습니다. 최상궁은 그 자에게 포섭된 지 오래였지요. 어린 세자 이이가 성장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명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꾸몄던 것이었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그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명을 내렸습니다. 최상궁과 그 조카, 그리고 연관된 자들 모두를 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명이었습니다. 최상궁은 끌려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내금이 군사들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왕은 이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사하여 다행이다. 왕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이위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바마마, 소자 혼자 한 것이 아니옵니다. 이위는 홍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왕도 그 시선을 따라 홍연을 보았지요. 홍연은 두 손을 모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은 잠시 홍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홍 판서의 여식이 세자를 구하였구나. 홍 판서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하라. 홍연은 고개를 더 낮추었습니다. 그 낮은 고개 아래 눈가가 다시 따뜻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날이 완전히 밝았을 때 경복궁 동쪽 하늘에 붉은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멈추어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마당에, 담장 위에 소복이 쌓인 흰 눈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지요. 그 빛을 받아 궁 안 전체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이이와 홍연은 동궁전 문 앞에 나란히 서서 그 아침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피곤함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가슴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빈, 예, 저아. 오늘 밤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소. 홍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첩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사옵니다. 저 안에 이미 있는 것들이 이 밤에 드러난 것이지요. 이위는 홍연의 말을 한참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세자빈이 없었다면 그것이 드러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오. 홍연은 아무 말 없이 살며시 웃었습니다. 밤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것들이 그 웃음 하나로 조금 풀리는 것 같았지요. 이위도 따라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밤 이후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박 선정관이 두 아이의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에서는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이위의 손에 건네어졌고 이위는 그것을 홍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세자빈의 것이오. 세자빈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것이니. 홍연은 두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그 온기가 아버지의 손 같았지요. 훗날 이 밤의 이야기는 야사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11살 세자빈이 지혜와 담력으로 어린 세자를 지키고 궁 안에 숨어있던 영모의 씨앗을 뽑아낸 밤이라고. 화려한 혼례 밤 뒤에 펼쳐진 이 기묘한 싸움은 두 아이를 진정한 조선의 주인으로 만들었다고.
이의와 홍연은 그 뒤로 오랫동안 서로를 아꼈습니다. 이의는 홍연의 지혜를 깊이 존중하였고 홍연은 이의의 올곧은 성품을 곁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었지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날이 쌓일수록 조선의 궁 안에는 조금씩 바른 기운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때에 맞게 쓸 줄 아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눈을 뜨는 것이지요. 어린 세자빈 홍연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이 한 사람을 구하고 나아가 나라를 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